쌤, 응? 숙제 어디까지? 숙제 어디까지냐고? 우리 다음 주에 숙제 안 하는 사람은 6까지 다 풀어본대. 6까지. 우리 다음 주 숙제는 6번까지예요. 2019학년도 3월까지. 주말반 애들은 5개 풀기로 했어. 적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 주 쉬잖아. 다른 나라 쓸 거니까 토일에. 토일 월로 하더라고. 자, 우리 이거 그 경제 질문 하나 할게. 32쪽. 자, 1문단에서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주어원이 있을 때 그게 중요한 말이야. 앞으로 전개될 내용. 자, 2문단에서는 두 가지가 있지. 2문단에서 그 경기 변동의 원인의 첫 번째가 자,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 자,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서 돈을 밖으로 안 내보내. 그래서 이제 총수요 측면에서 자, 여기서 일어나는 게 있는데 자, 일단은 견해가 우수했다. 민간 기업이 미래에 갖는 기대에 따라 투자 지출이 변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경기 변동이 생긴다. 그게 총수요거든. 자, 따라서 정부가 총수요 충격에 대응하여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 이게 이제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원인이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이게 원인. 자, 이거에 대한 해결은 자, 총수요를 관리하면 돼. 총수요 관리 정책.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총수요가 변해도 총생산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앞에 거에 대한 비판이 생겼어. 수요가 변해도 생산이 안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생산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됐을 때 그 금융당국의 자의적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어떤 거냐면은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야. 통화량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말하거든. 이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막 올라가. 사람들이 살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살라 그러니까 막 떨어져. 요즘 집값이 떨어지거든. 막 떨어져. 막 떨어져.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래.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돈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지를 못하는 거야. 자, 그다음 3문단은 자, 이제 원인 두 가지가 나왔고, 자, 이후 루카스는 경제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고 이들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여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는 화폐적 경기 변동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제 루카스가 제기한 게 뭐냐?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 자, 이건데 어떤 거냐? 얘의 구체적인 설명은 불완전한 정보로 잘못된 판단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줄치면 되고, 자, 합리적 기대는 어떤 정보가 새로 들어왔을 때 경제 주체들이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이걸 바꿔야지라고 하는 게 그 합리적 기대인데, 그러나 경제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 그러니까 정보가 반만 들어오는 거야. A, B가 들어오는데 A만 들어와. 그래서 내가 판단을 잘못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경기 변동이 생기는데, 자, 루카스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사례가 4문단이거든. 자,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거기 보면은 어떤 한 기업의 상품 가격이 상승했어. 이게 이제 상황이야.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어. 자, 그랬더니 그것이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전반적 물가 수준의 상승의 결과일 수도 있고,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자, 이제 원인을 생각하는 거야. 원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통화량이 증가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난 거야.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야. 선호도 변화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유독 이 회사 물건을 많이 사. 그러니까 값을 올리는 거야. 물건은 적고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린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일정 기간 자신의 상품 가격만 아는 기업에서는 아무리 합리적 기대를 한다 해도 가격 상승의 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상승을 했는데 얘가 얘 때문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로 생각을 하냐? 자, 따라서 전반적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경우에도 그것이 선호도 변해서 온 것으로 판단하여, 여기 줄 쳐야 돼. 전반적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경우에도 그것이 선호도 변해서 온 것으로 판단하여 상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판단이야, 판단. 판단은 두 가지인데, 자, 실제로는 어떤 거냐? 그냥 통화량 증가 때문인 거야. 자, 이것 때문인데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지. 잘못된 판단이 어떤 거냐면 선호도가 변화했구나. 이런 거야. 아, 사람들이 우리 회사 물건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많이 사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 모자라니까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도 보면, 자, 그것이 선호도 변화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여 상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생산량을 늘려. 생산량을 늘리려면 이제 그 노동자도 필요하고 이러거든. 자,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하고 경제력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상승하고. 자,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가격 상승이 전반적 물가 수준의 상승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면 기업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닫고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 근데 이게 통화량 증가 때문이다라고 깨닫는 거야. 이것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랬을 때는 생산량을 줄인다. 자, 이제 여기서는 말하고 싶은 게 어디냐?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생산량을 늘려서 경기가 상승하게 돼버리는 거지. 이런 현상이 생겨버린다. 자, 여기 이제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설명이야. 어떤 상황이 나왔고 그거다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그랬을 때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에 경기가 상승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줘. 자, 5문단. 그러나 이러한 루카스의 견해로 대규모의 경기 변동을 모두 설명에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경기 변동의 주 원인을 기술 혁신, 유가 상승과 같은 실물적 요인에서 찾게 되었는데 이를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한다. 자, 5문단은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 자, 이번엔 요게 나온 거지. 자, 기술 혁신이 발생하면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기술 혁신이야. 자, 이 상황이 있으면은 기업들은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려 할 것이다. 어떻게 되냐? 고용이 늘어나. 새로운 걸 만드니까. 그 결과 고용량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기가 상승한다. 그래서 자, 고용도 늘어나고 자, 생산도 늘어나서 경기도 상승을 해. 이게 첫 번째 상황.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가 상승은 좋은 게 아니야.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상황이야.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므로 고용량과 생산량을 줄어들게 된다. 이제는 고용도 줄고 생산도 줄고 그럼 당연히 경기도 어떻게 돼서? 경기도 찌그러들고 이렇게 되겠지? 자, 6문단은 뭐 특별히 의미 있는 문단이 아니니까. 자, 이거는 22번 문제 풀 거거든. 기업을 참고돼. 가상회사네. 가상회사니까 뭐 요구 참고하는 거지? 요구 참고. 자, 루카스가 경기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상회사에는 금융당국 정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경기 상승을 위해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일단 여기 주셔야 돼.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자,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 통화량이 올라가면 통화량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 물가가 상승하지.
그게 이제 숨어있는 말이 물가 상승이에요. 자, 기업들은 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 정보를 모르잖아. 실제로는 통화량이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된 건데 내가 가격을 왜 올랐는지를 몰라. 그래서 뭘 선택해? 얘를 선택해. 근데 알고 봤더니 얘를 선택해 알고 봤더니 이게 통화량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거든?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람들이 뭘 하겠어? 통화량이 증가가 됐어. 근데 왠지 모르는데 상품 가격이 상승했어. 한 두세 번 겪어봤더니 이건 우리 물건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한 거야. 이게 몇 번 반복했다고 쳐. 그러면은 통화량이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을 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갔거든?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 두 개 중에 뭘 판단할 것 같아? 어떤 걸로?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몇 번 이거 하다 보면 실패한 거잖아. 이번에 이거 하겠지. 그래서 뭘 해? 아무것도 안 해. 선호도 변화해서 생산력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거기 4문단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계속 얘를 당했어. 당했어. 늘려놨다가 다시 줄이고 늘려놨다가 줄이고 계속 반복했어. 한 세네 번 당해보면 어떻게 돼? 얘가 가격 상승하면 이번에도 이걸 거야. 생각하겠지? 이걸 거면 뭐야?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지. 그래서 고대목을 찾으면 돼. 자, 자신들의 합리적이나 무관이 아니지. 자, 통화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이거는 판단을 못했지. 근로자의 임금의 변화들을 고려. 근로자 임금과 상관이 없어. 소비자의 선호가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선호도 때문이 아니었잖아. 알고 봤더니.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것. 이거 왜 그래? 통화량 증가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랬지. 통화량 증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했어. 뭐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물가 상승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계속 반복돼.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어? 선호도 증가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잖아. 그래서 생산을 늘려왔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지.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때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몇 번 당하고 나면 어떻게? 생산량 안 늘려. 어차피 뭐 물가가 다 오른 거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여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했지. 중요한 말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 상승, 그 다음에 생산 늘리지 않으려.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22번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8번 문제를 좀 풀리면 돼. 28번을 풀려면 3, 4, 5를 읽어야 돼. 3, 4, 5, 6을. 자, 3은 파동의 진행 속도는 파장과 주파수의 곱으로 나타내며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면 자, 여기 줄 쳤어야 돼.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 일단 3분단. 자, 주파수가 높아. 아이고. 자, 그럼 파장이 짧아. 자, 역학적 파동은 진행하면서 매질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잃기도 하는데 음파의 경우 주파수가 높을수록 매질에 더 잘 흡수한대.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아. 그리고 매질의 흡수가 잘 된대. 그래서 왜 그 핸드폰이 얘가 뭐 2.9 몇 기가인가 막 그럴 거야. 옛날에 700MHz 때가 있었거든. 걔네들이 타고 다닌대 이렇게 산을. 옛날에 핸드폰이 두 가지 종류였어. 그 011, 017로 시작하는 핸드폰 계열과 휴대폰 이동통신 계열하고 그다음 PCS라 가지고 그 1.7기가짜리가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그다음에 서울 가면 빌딩이 많고 근데 그 1.7기가짜리가 2.4기가짜리가 얘가 그 뚫지를 못한대. 흡수돼 버린대. 전화가 안 됐어. 전화가 안 돼가지고 진짜 여보세요 해요? 이렇게 들렸어.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서 그러진 않는데 근데 그래서 옛날 군인들이 들고 다녔던 전화가 017 전화였어. 그 이 주파수가 낮으니까 얘가 산을 타고 다닌대 이렇게. 이제 그랬던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주파수가 높으면은 이 흡수당해 버려 얘한테. 그러니까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거가 주파수가 높으면 여기 흡수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은 반사가 나오고 반사는 튕겨 나오는 거. 근데 5문단은 투과가 나오거든.
투가? 투가는 뭐냐? 일부는 반사도 일부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문단은 반사, 사문단은 반사. 그다음 오문단은 투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읽으면서 그냥 반사는 이런 거, 반사는 튕겨 나오는 거, 투가는 탁구 들어가는 거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자, 근데 자 가령 줄에서 진행하는 파동에 의해 매질 간의 밀도차가 클수록, 자, 그다음에 매질 간의 밀도차가 클수록 음파의 경우 매질의 밀도와 음속값을 곱한 값인 음파전이 클수록 반사도도 큰 경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반사가 큰 경우가 있어. 반사가 큰 경우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매질 간의 밀도 차이가 커야 돼. 자, 클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파 저항이 클수록.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6문단은 한편 입상한 파동이 매질의 물리적 저항이 다른 경계에서 반사파와 투과파로 나누어질 때 별도의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쫓아야 돼. 그러면 하나는 들어간다고 하나가 반사되고 하나가 투과가 됐거든? 내가 보낸 애하고 반사된 애, 투과된 애 합치잖아? 그럼 똑같아야 돼. 그래서 그 두 파동 간의 에너지합은 원래 입상 파동의 에너지와 같게 된다. 6문단에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와.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고, 자, 이거는 어떤 거냐? 입사한 애는 반사한 애랑 추가된 애를 더하면 똑같다라는 거 여기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만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만 포함하는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들게 된다 그랬지? 반사파의 진폭은 줄래. 얘는 줄만 잘 치면 되는 문제야. 자, 28번을 볼게.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는 음파 중에서 주파수가 2만 Hz 이상 초음파를 시험체에 입수하는 반사파를 감지하여 시험체 내부의 결합 유무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가는 이러한 방법을 도식한 것이다. 초음파를 내보내는데 바닥에서 돌아오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이상 결합부 있지. 결합부는 어때? 일부는 지나가고 일부는 올라오지. 바닥은 다 올라와. 근데 결합부는 어때? 일부만 올라와. 자, 그 다음에 나는 검사 결과를 보여준 화면으로 세로촌 입사파의 세기를 기준으로 한 반사파의 상대적 세기를, 여기 반사파의 상대적 세기야. 반사파의 상대적 세기 비율로 보여주고, 가로축은 반사파가 감지된 시간을 거리별로 환산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가로축에서 20, 30, 40, 50인데 50으로 갈수록 오래 걸린 거야. 갔다 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반사가 돼 있잖아. 그 중에서 누가 먼저 반사되겠어? 가까운 애가 먼저 반사되겠지? 그러면은 나에서 A하고 B 중에 결합부에서 반사되는 애는 누구야? 가까운 데서 반사되니까 A겠지, A. A가 반사파야. 자, 그래서 A는 결합부에서 반사 써있지. B는 바닥에서 반사. 그럼 A의 특징이 뭐냐? B보다 빨리 반사돼. 그 다음에 돌아오는 세기가 어때? 약해. 빨리 반사되고 약하다. 이게 A의 특징이야. 자, A의 특징은 빨리 반사되고 그 다음에 약한 거. 자, 이거는 가에서 결합 부위에서 반사된 초음파는 반사된 초음파야. 입사파보다 진폭이 작겠군. 어디 나오냐? 6문의 마지막.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들게 된다 나오지? 그래서 맞는 말. 2번 가에서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거든. 자,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줄쳐야 되는데, 자, 주파수가 높으면 어때? 매질 흡수가 잘 되지.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반사가 안 돼. 흡수돼 버린다. 흡수돼 버리니까 반사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이용하면 결합부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쑥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반사가 안 되니까 측정이 안 되겠지. 그래서 2번이 답이야. 자, 3번은 나에서 AB를 비교해보면 결합부의 음파저항과 그 주변의 음파저항의 차이보다 시험체의 음파저항과 바닥의 음파저항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 했는데,
자, 결함부의 음파 저항과 그 주변의 음파 저항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시험체 음파 저항과 바닥 음파 저항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음파 저항 같은 경우는, 자, 음파 저항이 클수록 반사 전도가 큰 경계를 형성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세기가 더 센 걸 찾아야지. 그러니까 바닥의 음파 저항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은 나에서 결함부의 초음파 센서가 더 가까웠다면, 가까워 그럼 빨리 반사되겠지? 그럼 A가 왼쪽으로 가겠지. 나에서 B가 100%가 되지 않는 것은 100%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 1분은 2가 되고 1분은 반사되니까. 그래서 428은 2번이 답이에요. 자, 29번은 뭐 29번 문제 이론 다 맞았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먼저 하냐면은 뒤에 48페이지에 성량 별곡을 할 거예요. 근데 얘기 중에 독서 안 한다고? 독서 수요일만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독서는 안 할 거야. 여기 있는 독서는. 자, 이제 여기를 보면, 자, 44번을 비교해가면서 읽어야 되거든. 자, 읽어볼게요. 자, 산중의 책령은 달력이야. 달력이 없어. 사실을 모르더니 사계절의 변화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더니 이런 뜻이야. 사실 사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걸 모르더니 이런 뜻이야. 눈알의 해친경이 철철이 절로나니, 내가 몇 월 며칠을 모르겠는데 눈알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계절마다 일어나니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인지를 모르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알겠구나 이런 뜻이야. 자연의 모습을 보고.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성관이라, 듣고 보고 일마다 성관이라, 얘기는 만족감을 보이는 거야. 내가 듣는 것, 보는 것 전부 다 신선의 세계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 자, 매창, 매화가 핀 아침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산홍의 할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매화 향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잠을 깼는데, 산속에 산에 있는 늙은이 화자야, 내가 할 일이 없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할 일이 많다 이런 뜻이야. 자, 울 밑에 양지, 울 밑에 햇볕 바른 곳에, 자, 외씨 오이씨를 뿌려두고 매번이 도두건이 빗김에 바꿔내니, 내가 그래서 울타리 밑에 오이씨를 뿌려서 지금 심어서 키우고 있어. 천문고사도 이제 있다겠다. 그래서 내가 오이씨를 뿌리고 기르니까 그게 마치 천문고사와 같다 이런 뜻이야. 자, 그다음 망에를 단단히 신고, 망에는 집신을 단단히 신고 죽장. 자, 그 대나무 지팡이에 대나무 지팡이를 흩어집으니 도화핀 시냇길이, 복숭아꽃 핀 시냇길이 방초주에 이었어라. 자, 방초주라는 건 이제 뭐 향기로운 풀밭 이런 뜻이야. 자, 도화핀 시냇길이 방초주, 향기로운 뭐 풀이 있는 곳에 이어져 있구나 이렇게 되고. 자, 잘 닦은 거울 속, 잘 닦은 거울은 물이야. 물가에 저절로 그런 석병풍, 그러니까 물가에 비치는 절벽의 모습 정도 그렇게 돼. 그림자 벗을 삼아 서쪽 강으로 함께 가니, 도원은 어디매요 무릉이 여기로다. 그래서 무릉도는 여기로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예찬이야. 자, 남풍이 건득 불어, 남쪽 바람 남풍이 잠깐 불어 녹음 푸른 나무를 헤쳐내니, 계절하는 꾀꼬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자, 희왕베개, 희왕이 나오잖아. 태평성대야. 그래서 희왕베개에 푸점을 얼핏 깨니는 뭐냐? 태평성대 잠을 깨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가 태평성대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자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요거를 태평성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만족감인 거지. 공중에 젖은 난간 무리에 떠 있구나. 마이를, 뭐 베옷을 걷어올리고 갈건을 기울여 쓰고 구부렸다 기렸다 보는 것이 고기로다. 그래서 내가 이 물가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물고기가 다니는 모습을 본다 이렇게 돼. 하룻밤 빗기움의 홍백년. 자, 하룻밤 비 내린 후에, 자, 붉은색 백년이 섞어피니 바람기 없어서 만산이 향기로다. 그래서 바람기가 없지만 온 산이 그 홍백년의 향기로 가득하다 이렇게 되고. 염계를 마주봐 태극을 돋는 듯. 염계는 염계를 마주보고, 염계라는 건 시냇가야. 시냇가를 마주보면서 그 태극을 묻는 듯, 우주 만물에 생긴 근원을 보는 듯, 묻는 듯, 태을 지니니 하늘에 있는 진선이 옥 글자를 헤쳐 놓은 듯, 뭐하는 듯, 뭐하는 듯, 그 비유야. 그래서 염계를 마주봐서
우주 만물에 생긴 근원을 물어보는 듯 태을 지닌 하늘에 있는 진선이 옥으로 된 글자를 만들어 놓은 듯 노자함을 바라보며 자미탄을 곁에 두고 노자함은 노자함은 바위 이름이고 노자함이란 바위를 바라보며 자미탄은 시냇가인데 자미탄은 시냇가를 곁에 두고 장송 긴 소나무를 차일 햇볕 가리개를 삼아 석경에 앉으니 인간의 6월달이 여기는 삼추 가을과 같구나. 이건 뭐냐 시원하다는 뜻이야. 말은 이렇게 그리지만 자 청강에 떠있는 오리 백사에 옮겨 앉아 맑은 강에 떠있는 오리가 흰 모래밭에 앉아서 백구를 벗을 삼고 잠 깰 줄을 모르니 자 오리하고 흰 갈매기가 친구 먹었어. 그래서 자고 있어. 여유로움과 한가로움이야. 무심코 한가함이 주인과 없던가. 이 무심코 한가함인지 욕심이 없고 한가한 것이 주인과 없던가 똑같다. 그렇지 무라했잖아. 그래서 오리하고 흰 갈매기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쟤들도 나하고 둘이 똑같이 자, 욕심이 없고 한가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43번은 4번인데 계절의 변화 양상은 거기 뭐 저런 거 나와서 그래. 어디 갔니? 녹음 뭐 이런 거 나와서 그래. 녹음. 그다음에 홍백년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44는 자, A1번 A에서 웨시를 활용한 것은 웨시를 뿌리면서는 산업의 소박한 삶에서 소평의 삶이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 위에 웨시 보면은 소평이 벼슬을 벌여 청문고에서 농사를 짓며 심었던 오이시지. 내가 오이시를 심으니까 뭐라 그래? 청문고소가 지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맞는 말. 2번 B에서 도화를 활용한 것은 시냇길에서 본 도화의 모습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여기 무릉도원 연상 불충분 맞지? 자, 그러니까 그 도화핀 시냇길이 방초주에 이어져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도원이 어디냐? 무릉이 여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 3번 C에서 희왕 베개를 활용한 것은 풋잠을 자다 깨며 느낀 평안함에서 희왕의 태평한 시대의 연상. 내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 거기서 물론 그냥 이것이 바로 태평성대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4번 D에서 홍백년을 활용한 것은 만산의 연꽃향기를 맡으면서 염계가 군자에 대해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자 이게 염계가 말한 태극을 묻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태극이 뭐야? 우주만물에 생긴 근원을 물어본다 그랬지. 이게 성리학이야. 맞는 말이고. 5번 이에서 백구를 활용한 것은 무심코 한가한 주인의 모습과 갈매기를 잡으려는 어부의 모습. 갈매기를 잡으려는 어부는 나와있지 않지. 그래서 답은 5번. 45는 윗글의 기역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기역은 매창 아침 곁에 향기에 잠을 깨니 산홍이 할 일이 곧 없지도 않다 라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라는 뜻이고 자 시조는 기러기 우는 밤에 내 홀로 잠이 없어. 기러기 운대 감정이입이지. 내가 잠이 없어서 잔득을 도덕혀고 전전반칙이야. 뒤척뒤척 하는 차에 창밖의 굵은 빗소리는 더욱 망연 아득하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 울어. 잠을 못 자. 그래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득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뭔가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일본의 매창과 보계창 모두 산원과 다각각 머물고 있는 안과 밖을 연결해서 안과 밖 연결. 그러니까 밖에 어떤 모습, 그 다음에 보기에서도 밖에 빗소리 이렇게 되지. 2번 기억의 아침 곁은 산용이 맡고 있는 아침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보기에 기력이 우는 밤은 나가 지새는 밤. 그렇지. 3번 기억의 향기는 산홍의 잠을 깨우는 역할. 거기 잠을 깨니라고 나왔잖아. 보기에 굵으면 나가 잠들지 못하게. 그래서 굵은 빗소리 더 망연하구나 아득하구나 했지. 전전불매 하는데 빗소리가 나. 그러니까 잠을 더 못 자겠어. 그렇게 되는 거야. 4번 기억의 향기는 산홍이 세상을 위해 할 과업이고 세상을 위해서 할 과업에 들쳐야 돼. 내가 자연 속에서 할 일이 많다 이런 뜻을 얘기한 거지. 내가 속세의 일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야. 그래서 45는 4번이 답이에요. 중요한 걸 해야 되니까 40에서 42를 거기 45에서 가시 있잖아. 45페이지에 그거 안 해도 돼. 이분 저기 사고 치셔가지고 교과서하고 학습 교육 내용의 시에서 다 빠졌어. 고은이는 이 동네 살던 사람이지. 광주 사는 거. 나쁜 짓 했어. 나쁜 짓 해가지고 거기서도 수원시도 만들어주는데 거기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나온 교육과 관련된 책에서는 이 고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 빠졌어. 자, 어디로 가냐면 40에서 42번을 볼게요. 자, 사시 남정인데
자, 42번은 천상계, 지상계라는 공간 그리고 그것이 매개하는 꿈속, 비몽사몽 같은 반현실적 공간 세 개의 공간. 천상이냐, 지상이냐, 반현실이냐, 비몽사몽의 공간. 자, 그런 애들이 있대. 뭐 내용이 어렵고 저기 그 문제가 뭐 어려워서 푸는 건 아니고 얘는 소설이 중요해. 항상 나올 준비 돼 있는 거잖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험에. 자, 사씨는 유한이가 혼인하여 안정된 결혼생활 하나 첫 교시. 이거는 이제 악녀야, 교시. 음모로 가문에서 쫓겨난다. 사씨가 쫓겨나기 때문에 사씨 남정이야. 자, 사씨는 온갖 고난을 겪다 강에 뛰어들려 하지만 여종의 말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씨는 죽고 싶은데 못 죽었고, 사씨는 통곡하다 잠들고 꿈속에서 낭랑을 만난다. 그래서 자, 낭랑은 시비를 시켜 사씨에게 차를 올리게 했다. 차를 마시고 사씨에게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온 지 오래되었으니 시비들이 반대 의심할 거야. 빨리 돌아가세요. 자, 빨리 가. 그래서 낭랑께서 부르시어 첩이 짧은 몫을 겨우 이었습니다만 실로 의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봐 응당 물에 뛰어들 뿐입니다. 나 돌아봤자 죽어. 죽을 거야. 이런 얘기야. 낭랑께서 첩을 비루하게 여기시지 않아 시비의 말싸움 옆자리에서 머물게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낭랑을 보시며 지내고 싶습니다. 낭랑이 가. 그랬어. 자, 낭랑이 가. 자, 사씨한테 얘기했지. 가. 얘기했더니 사씨가 낭랑한테 못 가. 얘기한 거야. 나 가도 어차피 죽어. 그런 얘기한 거야. 낭랑이 웃음을 말했다. 부인은 다른 날 마땅 이곳으로 와서 여기 부인은 다른 날 마땅 이곳으로 와서 좋잖아. 이게 옮기겠다는 얘기야. 자, 조대가 맹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까요? 지금은 기한이 차지 않았으니 머물고자 해도 어찌 가능하겠어요? 기한이 차지 않았으니 좋잖아. 남의 부인이 그냥 인연이 있으니 장생이 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죠. 그래서 예언을 한 거야. 앞에 일을. 남의 부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장생이 탁하도록 하세요. 라고 했지. 자, 가, 못 가 있어. 자, 첫 번째 말. 그래서 두 번째는 아직 시한이 안 찼어. 이런 얘기. 그래서 세 번째는 남의 도인하고 함께 있어. 남의 도인이 도와줄 거야. 이거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들을 예고하는 거야. 자,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행보적 이유로 길이 멀고 허바다했습니다.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이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받은 거지. 어떻게 가는데? 라고 한 거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고디어한테 인도할 사람이 생길 때는 10년쯤 와서 고디어한테 인도할 사람이 생길 거야. 또 예고한 거야. 인도할 사람이 생길 거야. 자, 이어서 동쪽벽 자리에 얼굴이 매우 아름다워 두 눈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그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대가 말한 위나라의 장강이랍니다. 훌륭한 여성이야. 그다음에 또 용모가 밝은 꽃과 같고 얼굴이 수려한 사람을 가르쳐 말했다. 저 사람이 하늘의 반첩이에요. 또 서쪽 벽자리에 거동이 하나면서 얼굴이 반첩이 같은 사람을 가르쳐 말했다. 저 사람이 후안의 조대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역사적으로 훌륭한 여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또 얼굴이 살찌고 피부가 좋은 검은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이 양처지 않은 맹씨예요. 사씨가 다시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 말했다. 여러분께서는 첩이 평생 보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옵니다. 오늘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역사적으로 훌륭한 여성들을 다 봤거든? 현실은 아니겠지. 그렇지 않아? 꿈속이겠지. 이거는. 내부인은 각각 눈빛으로 마음을 보냈다. 사씨가 저라고 물러나는데 낭랑이 말했다.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 50년 뒤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고를 한 거야. 또 선을 행하세요. 이거는 이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50년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예고. 이렇게 돼. 자, 다시 여동에게 명예 사씨를 모시도록 했다. 사씨가 대전에서 내려오자마자 대전에 12개의 주념이 들여주고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사씨는 마음이 놀라 몸이 움찔했다. 여기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거든. 여기 이제 잠을 깨는 과정이야. 그리고 마음이 놀라 몸이 움찔했는데 유모와 차와는 사씨가 소생한 것을 알고 큰 소리를 부르짖었다. 물에 빠진 애 살려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절한 상태야. 그러니까 큰 소리를 소생한 것을 알고 부르짖었다라고 한 거야. 사씨가 일어나 앉으니 나는 이미 정렀다. 사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다. 차혜영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있었고 낭낭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 유모에게 말했다. 내가 조금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부인께서 한동안 숨이 막힌 듯 하더니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혼백이 어디라도 다른 데 오셨나요? 사씨가 꿈속에서 낭낭을 만나 서로 문답한 말을 전하고 후원의 대숲을 가리켜 말했다.
내가 분명히 저 푸른 옷의 여동을 따라 저 길로 갔네. 자네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해 나를 따라오게. 마침내 작은 길을 따라 대숲 밖으로 가니 과연 묘당한 채가 있었다. 형판에 황릉묘라 써있으니 정말로 아항과 여영의 묘당이었다. 묘당의 곳은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없었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정경은 황량했다. 라고 해서 꿈속에 봤던 공간을 현실에서 본 거야. 자, 근데 모습은 다르지만 묘당의 문으로 들어가 대전 위까지 올라갔다. 흙으로 빚은 두 비의 소상이 엄연히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씨가 향을 사르고 공손히 하였다. 천첩이 망나니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빛난 하늘에서 뵙더라도 마땅히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 서쪽 행랑에 앉았다. 굶주림이 잘못 심하여 차안에게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어게 했다. 세 사람이 음식을 나눠 요기하고 서로 말했다. 묘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실력 요리를 희롱했도다. 그 무렵 해가 서산해지고 달빛이 어둡겠다. 갑자기 두 사람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왔다. 갑자기 두 사람이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한동안 사씨를 바라보다 말했다. 이 사람이 아닐까? 누군지 모르지만 추측을 하지. 사씨가 나아가 바라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었다. 두 사람이 말했다. 낭자께서 어려움을 맨날 강물에 뛰어들려 하지 않았나요? 물어보는 거지. 근데 물어봤는데 사씨가 방금 했던 일을 물어봐. 확인해. 세 사람이 놀라서 말했다. 스님이 어찌 그것을 아시나요? 여승이 놀라 예를 올리며 말했다. 저희는 동정호의 군산에 있습니다. 방금 비몽사몽간에 백의 관음께서 말씀하기를 어진 여인의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니 빨리 황릉면에 가서 구하러 배를 저어왔더니 과연 낭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음이 시켜서 사씨를 구하러 온 거지. 자, 그리고 부처님 하실 정말 신이하군요. 사씨가 말했다. 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구해주시니 매우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을 따라오고 암자의 폐를 끼치가 걱정됩니다. 출가한 사람은 자배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니다. 낭자께 염려치 마십시오. 자, 모두가 서로를 부축해 언덕을 내려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갔다. 갑자기 한 줄기의 순풍이 황릉교로부터 불어와 순식간에 군산에 도착했다. 요거는 전기성이야. 갑자기 바람이 휙 부니까 그쪽으로 도착해버린 거니까. 군산은 그 이름처럼 동정호 700리가 가운데 홀로 우뚝했다. 사방이 모두 물이고 기이한 바위들이 모였으며 대충 빽빽하고 술수만 무성하여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 라고 해서 남의 도인이 도와줄 거야 라고 했지. 그리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나올 거야 그랬잖아. 그 꿈속에서 했던 일이, 꿈속에서 예고했던 일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요런 게 이제 전기성, 비현실적 이렇게 되지. 자, 42번을 풀어볼게요. 이 작품은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공간 그렇게 나오는데 1번 C에서 A의 뜻에 따라 B에 있어서 그 전개되는 방향을 사실에게 예고했다. C에서는 반현실적 공간에서는 거기 뭐 비몽사몽한 거지. 꿈속 비몽사몽. 거기에서 A의 뜻, 천상의 뜻에 따라 지상계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 예고해줬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선을 쌓아 50년에 오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했지. 2번 C에서 꿈속은 사씨가 B에서 지켜낸 삶의 지표와 선을 행하세요 그러지? 그녀 예정된 미래 50년에 오게 될 거야 이런 말 했지? 맞는 말. 3번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씨가 B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거든. 그 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B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물에 뛰어들었잖아. 근데 뭐라 그래서 천상계에서 꿈속에서 너 여기 오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불안감이 심하다는 건 아니지. 그래서 답은 3번. 그래. 그리고 나머지는 45분에 36번을 또 많이 틀렸는데 요거는 보기하고 연결시키는 문제야. 이런 거 다 읽을 건 아니고 어디를 보냐. 보기에 5번째 줄이고 예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며 그 길은 실현과 보통 연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한대. 그러니까 목표 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실현과 보통 연속이래. 1번 보면 예술에게 끝이 없는 과정 나오지. 2번은 예술에게를 포기할 수 없다. 운명, 왜 그러냐 이거는 세 번째 중 운명적인 소리를 찾아다니는데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3번은 예술에게를 받는 과정이 그렇게 된 실현과 고통. 거기 줄친거의 실현과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나오지. 4번은 사내가 여자에게 보여줄 장단의 솜씨가 옛날에 노인의 솜씨 그대로였다는 것은 좀 본문 내용이고 사내가 핵방위로 상징되는 여기 줄자들 소리의 절제적 경계의 2달. 그러면 보기하고 일치가 안 되지. 보기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한다라고 나왔잖아. 목표 도달이 안 돼. 근데 지금 사고에서 목표 도달했다 이렇게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문학하고 독서 갖고 오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4, 5, 6까지 풀어보면 돼요. 좀 어려워. 뒤에 여기까지로 길고 이래서 자, 잘 맞춰서 풀고 이 같은 거 가져온 사람들 내